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잘 알고 있는 간호장교. 그런데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간호장교가 당일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했었던 간호장교가 2명이었던 것으로 채널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명은 알려진 것과 같이 미국으로 연수 중이고 다른 한 명은 세월호 참사 이듬해에 전역을 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돌직구쇼에서 잠시 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었던 김정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희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영예 시절에도 최태민의 청탁을 받고 최태민과 관련된 업체의 대출 민원을 부탁했었다라는 내용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 잠시 후 자세히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예 시절부터 최태민과 관련된 업계, 이 업체를 위해서 대출 민원까지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었다. 충격적인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검찰의 수사를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오늘 대면 조사까지 총 4번 검찰의 조사 요구를 대통령은 거부를 한 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1면입니다. 김장수 주중대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청와대의 안보실장이었죠.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침몰 당시 배 유리창을 깨서라도 학생을 구하라고 지시를 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과 6, 7차례 통화를 했다라고도 김 대사는 밝혔는데, 그런데 왜 처음 보고를 대면 보고나 유선 보고가 아닌 서면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물어보라라고만 답을 했습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인데 롯데그룹 계열사 압수수색 첫날에 참 이상하게도 K재단에 이 지원금, 추가 지원금을 낸 롯데 계열사 6곳은 쏙 빠졌다가 이 지원금이 모두 환수되고 나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아주 편안하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의 세부 수사 일정까지 K재단이 모두 속속들이 알고 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다시 한번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놓여 있습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1면입니다. 친박 중진 맞아. 이대로는 탄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에 명예퇴진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 의원들과 회동을 마친 뒤에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친박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친박들의 명예퇴진 제안 속에 어떤 속내는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그 속내 분석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내 남자의 진실게임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김기춘, 우병우 두 사람의 주장은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거나 대답을 회피하는 것. 그러나 김종 전 차관과 차은택 씨는 김기춘, 우병우 두 사람이 반드시 최순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남자의 진실게임, 그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진실과 실체를 파악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한 뒤에 최, 김, 차의 만남이 있었다. 최는 최순실, 김은 우병우 수석의 장모, 차는 차은택입니다. 골프 회동을 말하는 거죠. 검은 공생이 시작된 것은 우병우의 청와대 입성 이후 아니냐. 검은 공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기사 역시 우병우 수석이 반드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연루가 돼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된 비밀을 잘 알고 있을 또 다른 간호장교의 존재에 대해서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 이야기 도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7시간, 청와대에서는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행적을 당시 잘 알고 있을 간호장교가 한 명 더 있던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돌직구쇼, 오늘의 특종으로 시작합니다. 두 명의 간호장교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확인해 보시죠. 의문의 세월호 7시간, 당일 청와대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었던 간호장교 2명은 여실히 적나라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숨겨온 진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2명의 간호장교 중 1명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또 다른 간호장교 1명은 세월호 참사 이듬해 전역을 해서 국내에 있는 것으로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명의 간호장교는 그 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간호장교가 1명 더 있었다는 사실은 국방부에서는 애써 밝히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또 다른 간호장교가 현재 전역을 해서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소위 그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시중에서 뭐 성형수술을 했다, 수면제를 먹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있는데 그 핵심 증인은 결국 그 어떤 경우라도 그 대통령의 건강을 담당하는 간호장교가 주사를 놨건 아닌 건 그 증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간호장교가 1명이 근무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취재 결과 2명이고요. 예. 공교롭게도 그 2명이 전부 다 지금 확보가 잘 안 되는 상태인데 1명은 지금 이 세월호 사건 이듬해 전역을 했고 예. 한 사람은 올해 7월 미르 스포츠 대단 사건이 불거진 바로 그 시점에 미국으로 연수를 가서 지금 증언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민석 의원의 얘기는 그 증인들의 간호장교들의 신상을 지금 확보하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에 파견된 간호장교 2명은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는 대통령의 7시간 동안 청와대 안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간호장교 2명의 프로필을 제가 출력물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월호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상주 간호장교 2명입니다. 한 분은 조모 대위고 또 다른 분은 신모 대위입니다. 그간 언론에 공개됐던 간호장교는 조모 대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신모 대위 또 다른 간호장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애써 언론에 드러내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당히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조모 대위 2014년 1월, 2016년 2월 그런데 올해 8월 그러니까 K재단과 미르재단의 의혹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직후에 돌연 미국으로 연수를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행적을 조모대의 입을 통해 듣고 싶어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A가 취재한 또 다른 간호장교 신모대위. 지금은 전역을 해서 국내에 머물고 있는데 세월호가 침몰하던 세월호 참사 이듬해에 곧바로 전역을 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저희 채널A가 찾아낸 또 다른 간호장교 신모대위에 대해서 신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세월호 7시간 핵심 증인 중에 한 명인 간호장교 국내 모처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신변 확보를 관계 당국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채널A가 밝혀낸 또 다른 간호장교 신모 대위에 대해서 신변 보호 요청을 요청한다라는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의 자문의 역할을 했었던 김상만 전 차움의원 의사는 대통령의 주사와 관련해서 간호장교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던 바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거기 주사 잘 놓는 간호장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 하는데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이루어졌던 그 주사제 주입은 내가 주사를 직접 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 주사를 아주 잘 놓는 간호장교가 있었다. 그 간호장교가 주로 주사를 놓는 역할을 했었다. 그렇다면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알고 있던 그 간호장교는 그 시간에 주사를 놨는지 혹은 다른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2명의 신원이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혹시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2~3명의 간호장교를 선발해서 해외 위탁 교육을 보내고 있다. A대위, 그러니까 조모대위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발이 돼서 연수를 간 것뿐이다. 우리가 숨기거나 감추거나 한 게 결코 절대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실장님, 이 신모대위의 정체에 대해서 정부와 국방부, 청와대가 애써 밝히지 않았던데도 석연치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국군 서울지구병원 여기 삼청동에 있죠. 여기에서 당일 이제 출장을 갔다 이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뭐 외부 차량이 온 것도 없고 출장 자체가 없었다고 딱 잡았댔는데 이게 출장은 아니었죠. 출근을 했었던 거죠, 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출근을 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출장이 없다, 외부 차량이 온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게 피해 나가려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니, 간호장교가 청와대 의무실에서 일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게 뭔가를 또 숨기고 싶어 했던 거 아니냐. 간호장교의 존재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초기에 숨기려 했었다. 그렇죠. 뭐 그런 외부 차량이 들어온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청와대에서 왜 숨기려 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청와대는 무조건 아니다, 없다라고 말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해명을 할지 사실관계를 알아보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이 이제 좀 습관화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들은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겠죠. 아까 김상만 의사가 이야기했지만은 피하 주사는 내가 놓고 정맥 주사는 간호장교가 놓는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최순실 씨가 대리 처방을 받았던 무슨 주사제든지 간에 정맥 주사를 뭐 최순실 씨가 놨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은 이 간호장교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됐겠죠. 만약에 뭐 어떤 시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밖에서 데리고 올 수 있지만은 그 시술을 보조하는 간호사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분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뭐 매우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수경 칼럼니스트, 이칼람. 우리가 공교롭다는 표현을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쓰는 때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상황에 그렇다고 뭐라고 꼭 집어서 이유를 댈 수 없을 때 참 공교롭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간호장교 2명이 세월호 참사 이후의 행방을 보면 공교롭다라는 표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죠. 항상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게 헷갈리는 경우 그리고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 공교롭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 저도 아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청와대의 대변인이 설명 자체는 워딩은 맞아요. 그러니까 출근을 하고 늘 있는 사람이니까 출장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팩트를 이제 피해가면서 나중에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충분히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제가 보기에는 요즘 극한 직업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어요. 일단 뭐든지 언론에서 제기하면 무조건 아니다, 부인한다, 뭐 일절 뭐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팩트가 좀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모든 그 대변인의 어떤 워딩 자체가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청와대에서 무슨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간호장교 2명 이분들이 그 위치가 그 관저와 이 의무실 뭐 한 50m라고 하고요. 사실 지금 거리에서 늘 대통령의 어떤 건강 상태를 챙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그 7시간에 대해서는 많이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미국 특파원들이 아무래도 그쪽 병원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떤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올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명은 미국에 있고 한 명은 국내에 있는데 오늘 송강훈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잘 알고 있고 만약에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들을 수만 있다면 오해가 있다면 해소될 것이고 만약에 또 다른 진실이 있다면 드러나게 될 텐데 들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존재가 일단 밝혀졌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좀 있죠. 왜냐면은 그 국정조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검도 그렇고, 그다음에 탄핵에서도 그 세월호 7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국정 수행 능력이 있었는지 대통령이 이런 부분 따질 수 있는 대목인데 그 점에서 보면 지금은 연락이 안 되거나 혹시 기자들이 찾아가도 특히 미국에 간 그 간호장교는 자기 신분이 있으니까 꽤 조심스럽게 입을 열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예. 앞으로 만약에 특검 조사가 진행되든지 예. 또는 탄핵이 되면은 저는 일정한 부분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아, 증인 요청을 하면 네. 나와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그 재판 진행하면서 그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재판장이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그 법률 그 범죄와 조금 관련이 좀 덜하더라도 예. 국민들이 관심사가 워낙 깊고 국정수행 능력과 관련해서는 또 총체적으로 보면 그 재판부가 관심 가질 사항이어서 얼마든지 증인 신청해서 그 나오게 할 그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한 가지 대통령이 과연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특검이나 또는 국정조사 통해서 또는 탄핵을 통해서 밝힐까요? 저는 안 밝힐 것 같거든요. 예.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요. 뭐 유 변호사가 아마 대답하지 말라고 시킬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이 간호장교 2명의 이 진술이 더 그래서 무게가 있고 비중이 가지요. 예. 네. 그 점에서 아주 굉장히 귀한 증인을 일단 찾아낸 겁니다. 일단은 찾아냈다. 네. 만약에 이 간호장교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다면 이 그 당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병민 전 의원님, 문제는 미국에 있는 간호장교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간호장교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예. 만약에 세간에 제기되는 의혹처럼 대통령이 그 시간에 성형 시술을 만약에 받았다면 이 간호장교들이 직접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24시간 근무를 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해명했던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출입 기록이 없다라는 게 정말 얼마나 공색한 변명이었는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게 의무실장과 간호장교 2명은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그 시간에 청와대 내부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만약에 대통령이 그 세월호 7시간 동안 뭔가의 시술을 받았더라면 그 자리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동안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만 이걸 밝혀낼 수 없는 게 대통령 비서실장도 통화만 했을 뿐이지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사람 아마 한 명 정도가 저는 부속실에 근무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이지 않을까 싶은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간호장교에 대한 증언들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이 간호장교가 과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자가 접촉해서 만났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 진실을 밝혀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도 그렇고 그 당시 간호장교의 동선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것들을 총합적으로 종합해 본다라면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은 좀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정성희 의원님, 이 간호장교들의 진급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유독 예외가 있는데 대위직의 정년이 통상 38살인데 청와대에 파견을 갔거나 청와대에 근무를 했던 간호장교라면 보통은 진급을 하는 코스를 밟게 되는데 진급을 하지 못하고 전역을 했다는 것은 진급 자리에서 누락이 됐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를 통해서 옷을 벗거나 혹은 더 좋은 취직 자리가 생겨서 자리를 옮겼거나 통상 이 세 가지 정도로 유추가 되는데. 아니,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반 간호학교 출신해서 간호사들이 이제 병원에 공급이 되는데 요즘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확보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요. 간호사들이 굉장히 야간 근무도 많고 힘들기 때문에 저렇게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그만뒀는지는 지금 우리가 섣불리 추측하기에는 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핵심 증인이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안민석 의원이 정의로운 기자들이 찾아가라고 얘기를 명령까지 내렸잖아요. 예.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정의롭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아까 국정조사나 법원에 아까 부인을 하게만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증언을 안 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환자나 아니 의사나 간호사 같은 경우는 환자의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비밀을 갖다가 얘기를 할 수 없고요. 하다못해 그 환자가 대통령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어서 저는 본인이 이제 투철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이라면 간호장교고 한 사람은 특히나 현직이고 그래서 아마 부인을 한다 그래도 쉽게 그 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히려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법정에서 증인 세는 거는 우리가 헌법에는 없지만 국민이 증언을 하고 선서하는 건 국민의 5번째 의무라고 우리는 얘기하거든요. 예. 그만큼 그 검찰이나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고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큰 영역이거든요. 일종의 의무다. 네. 얘기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적어도 국가의 녹을 먹고 공직자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를테면 아까 걱정하신 게 사생활이나 또는 의료법상의 그런 개인의 비밀이 있는데 그러나 더 큰 공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선서하고 비공개로 그 재판 진행하면 저는 그런 장애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분을 내가 고르라 한다고 하면 나는 전역한 그 신대위가 굉장히 좀 눈길이 가요. 전역한 신모대위. 네, 두 가지인데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전역을 했을까? 가장 좋은 직장 아닐까요? 그 당시에 청와대 근무했다고 하면 속된 말로 제일 잘 나갔던 간호장교인데 예. 이 다음에 영전도 생각하고 저렇게 연수도 보내주는 그 자리인데 되게 또 청와대 근무했던 비서관들이 다 승승장구하잖아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럼 왜 전역했을까 하는 부분이 최순실과 박근혜 게이트의 주변에 둘러싼 이 정황이나 그런 이 사람 다루는 모습을 보면은 예. 나는 꼭 얘기가 한두 개는 있을 법해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경락 경위 같은 경우는 이른바 최순실 씨의 승마계에 대한 국정농단을 다루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개탄을 했다라는 부분 나오는데 이 간호장교도 그런 부분에 실망을 해서 스스로 옷을 벗었을 가능성도 네, 있다. 얼마든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잡한 얘기가 나는 적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신대위가 좀 국정조사나 법원 재판에서 왔을 때 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증인이 될 듯해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 있는 그 장교는 아직도 자기가 현직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에 있는 신대위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좀 신대위께서 걱정하시더라도 이 방송 들으시면은 190만 촛불이 그대의 편입니다. 예. 진실을 얘기해 주시면 그게 우리가 에너지 낭비 적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정을 공백을 메꿀 수 있는 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신대위님 빨리 나서십시오. 예. 혹시 저희 돌직구쇼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신모 전 대위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돌직구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제 개인 이메일로라도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한자 틀림없이 한자 수정 없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충실하게 보도를 해드리겠다는 걸 보장해드리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주사제 의혹과 그리고 모든 비선 진료의 중심에는 청와대 안에 있는 의무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의무실은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문에 쌓여있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안에 있는 이 의무실에 대한 존재가 저희 동아일보 취재 결과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출력물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대통령의 전 주치의와 자문의가 증언한 청와대의 의무실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출력물로 출력을 해봤는데 윤태곤 실장께서 오랜 기간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아요. 그 일반 좀 큰 회사나 이제 국회에 봐도 의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층에도 저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 의무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이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 외상이 이제 간단한 외상이 났을 때 응급처치를 받지 크게 아프면은 바깥에 병원에 나가는 거고 그리고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직장에서 나 아프다고 말하고 진료받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나가서 하기 때문에 1층에는 그리 많지가 않고 2층이 이제 대통령 공간인데 2층도 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관저에 말하자면 왕진 개념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통령 제가 알기로는 매일매일 이제 혈압 뭐 체온 이런 뭐 기본적인 체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대통령이든지 간에. 그리고 주사제를 처방한다든지 그런 것도 왕진 개념으로 가서 하고 그리고 뭐 그런 말 있었지 않습니까? 시술 같은 경우에는 가방만 들고 가면 되기 때문에 관저에서도 할 수 있고 의무실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박 대통령이 의무실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 청와대의 의무실은
대통령의 건강을 24시간 책임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불과 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2개 층으로 구성된 의무실 구조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층부터 보실까요? 1층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까지 저희 채널A에서 취재해서 보도해드렸던 간호장교 2명이 상주에서 근무를 해야만 하는 공간이 바로 1층입니다. 청와대 의무실장과 간호장교 2명이 항상 상주를 합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청와대 근무자들, 경호원도 포함이 되겠죠. 그들이 진료받는 공간이 1층입니다. 그리고 2층은요, 바로 대통령의 진료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치과용 의자와 산부인과 시설도 비치가 돼 있고요. 그 옆에 2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 2개의 방에는 의료용 침실, 의료용 침대 2구도 상비가 돼 있습니다. 2층은 오롯이 대통령을 위한 공간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대통령 주치, 전임 주치입니다. 청와대 의무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주로 숙소인 관저에서 진료를 받으며 의무실에서는 간단한 수술까지도 가능히 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파견 근무했던 한 대형 병원 교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의무실 시설이면 대형 수술은 못하지만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 청와대 의무실이 왜 그럴 능력이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성희 위원님, 청와대에서 앞선 의혹들에 대해서 청와대 의무실에서는 수술을 할 만한 시설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한 반박이죠. 그렇죠. 그 때문에 이제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사건 때문에 청와대의 비밀스러운 의무실까지 이렇게 공개되는 건 사실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이제 사안이다만큼 왜 저런 얘기가 나왔냐? 그거는 저런 수술을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저 얘기가 나온 거고, 실제로 수술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안검항술, 그 눈꺼풀이 내려와서 그걸 올리는, 나이 들면은 많이 내려와요. 노인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올리는 수술을 했는데, 권양숙 여사도 함께 받아서 언론의 비난이 좀 있었죠. 소위 쌍꺼풀 수술을 네, 했다. 쌍꺼풀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내려오기 처지기 때문에 이제 올리는 수술인데 같이 받아서 이제 논란이 됐고, 또 그때 사회적 비난도 높았는데 그것을 실제로 저기에서 했습니다. 그 쌍꺼풀 수술도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다. 그렇죠. 의무실에서 이제 이루어졌을 텐데, 요즘 같은 의료 기술이면 아까 말한 대로 왕진 가방 하나 정도만 가면은 대통령이 제가 생각 의무실에 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대통령의 캐릭터상.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간호장교나 의료진들이 와서 대통령이 뭘 원하는 거를 도와줬을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불필요한 이렇게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스스로의 입으로 그때는 뭘 했다, 하지 않았다, 예.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왔다 하는 거를 밝히면 끝날 일인데, 그렇지 않고 제 생각으로는 주변에 청와대 보좌진이 대통령한테 못 물어봅니다. 예. 아까 김장수 주중 대사나 얘기도 그렇고 김기춘 실장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여성이라서 못 물어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를 하면 끝날 논란이 이제 복잡하게 전개되는 거 참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 도대체 그 7시간 동안 행적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청와대가 계속 함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의무실 구조도까지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2차 대국민 담화 이후로 약물 게이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번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크게 두 가지 의혹으로 감초 주사, 배곡 주사 등등에 대한 주사들을 맞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성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 이 모든 것들을 유영아 변호인이 나와서 대통령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물론 여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사생활을 당연히 존중해드려야 되는데, 그 이전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국가를 운영하는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우선이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을 자신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단 한마디 해명도 청와대가 내놓지 않고 청와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 본인밖에 없을 거거든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탄핵안이 이제 가결되니 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제, 국민들 앞에 좀 밝힐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당일 과연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그 의문의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청와대의 안보실장을 지냈던 김장수 주중 대사가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을 밝혔는지 출력물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 전 실장이 밝히는 7시간에 대한 해명. 그런데 의문만 더 증폭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나? 물론이다. 오전 10시경 첫 보고를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서면으로 했다. 이 서면이란 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7번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 것 같다. 최종적으로 2시 몇 분까지 보고하고 보고를 뺐다. 2시 몇 분까지.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건 오후 5시가 넘어서니까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안보실장도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리창을 깨서라도 구하란 말이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정확히 워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다. 마지막 보고 내용이 무엇이냐? 전화 보고가 아니었나 싶다. 전원 구조 오버에 대한 정정 보고도 했다. 대통령이 통계의 불확실성에 대해 심하게 질책도 했다.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발견하기 힘드냐라고 말했던 대통령의 맥락과 다른 발언에 대해서 innocent why라는 흥미로운 표현을 했습니다. 순수한 why, 궁금증. 순수한 궁금증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다. innocent why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긴박한 상황에서 왜 첫 보고가 서면 보고로 이루어졌나라는 기자들의 예리한 질문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청와대에 물어보라. 내가 대답하기 부적절하다. 이클람. 미국 연수도 했었고 기자 생활도 오래 했으니까 innocent why. 이게 뭡니까? 전 처음 듣는데. innocent why. 순결한, 순수한. 말 그대로 why. 그냥 번역을 하면은 순수한 질문, 순수한 궁금증. 그러니까 사실은 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질문 있잖아요. 뭐 하늘이 왜 파래요? 뭐 이런 것처럼. 아, 그런 걸 innocent why라고 합니까? 뭐 하여튼 비유를 하자면 꼭 그런데요. 여기서 그 김장수 대사가 저렇게까지 저런 단어를 쓰면서까지 대통령을 정말 변호하려고 안간힘을 쓰셨구나라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참담했던 것은 김장수 실장도 그렇고 우리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묻는 것 자체가 금기시된 게 지금 현 정부입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건 안전 상황이고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지금거래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 전쟁 났는데 7시간 동안 사라져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세월호라는 게 뭐 전쟁만큼의 그렇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참사잖아요. 전쟁에 못지않을 만큼의 못지않은 이 참사죠.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죠. 네. 정말 전 상식적으로라도 단지 1명, 2명 이렇게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도 정말 버선발로 뛰쳐나올 것 같은데 관저에서 전혀 미동도 없이 그리고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나 이런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은 유선 보고도 못하고 서면 보고를 시작하고 이런 어떤 흐름 자체가 정상적으로는 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서면 보고를 왜 했냐 그랬더니 서면 보고가 훨씬 더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6차례, 7차례 유선 통화를 했다. 그렇다면 유선 전화를 했으면 이제 전화를 받은 곳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게 관저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데일 수도 있고 비서동일 수도 있고 여러 그 공간이 있는데 그건 내가 물어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 이제 보도를 보면 전직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그러니까 뭐 2013년, 2014년 이때 근무를 했었던 분들인지 모르겠는데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위치를 묻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다라는 그런 예.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안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네. 예, 송강 변호사님, 김장수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총괄적인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였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내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네,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 안보실장이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언론에 소개한 표현이 나오는데 유리창을 깨서라도 아이들을 구해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던 걸로 기억된다. 그러나 실제 구조대원들, 해경들은 유리창을 깨고 아이들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과연 김장수 실장이 변호하려고 했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장수 실장이 변호하려고 했던 것은 뭐 세월호 7시간이 의무는 많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 그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웠죠. 지금 안 하니만 못하게 됐어요. 김장수 실장 입장에서는. 아마 그 소식 알면 박근혜 대통령이 좀 뭐라 하지 않으실까요? 그 걱정부터 먼저 드네요. 예. 네.
그 제일 하이라이트는 청와대에 물어봐라 이 말 아닐까요? 서면 보고를 왜 첫 보고를 서면으로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청와대 물어보라. 왜 서면 보고 왜 안 나왔느냐, 왜 어디 안 갔느냐, 또 뭐 이런 전체적인 그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대목이죠. 그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렇고 지금 안보실장도 그렇고 결국 한마디로 청와대에 물어보라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 청와대 핵심이 안보실장하고 비서실장인데 이분들이 언급하는 청와대는 또 어딘가요? 이 질문이 또 생기잖아요. 참 아주 희한한 청와대이면 분명하죠. 지금 저분들 말씀을 종합해보면 청와대 안에 청와대가 있고 그 청와대 안에 또 청와대가 있고 한 3중, 4중으로 청와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청와대가 몇 개가 있는지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청와대에 물어보라. 네. 저는 왜 김장수 실장이 당시 안보실장이 왜 서면 보고를 갖다가 처음에 서면 보고를 했는지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은 평소에도 늘 서면 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늘 공간에 앉아 계시고 늘 접촉할 수 있으면은 그냥 뛰어 들어가서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대통령한테 평소에 하던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늘 대면 보고를 하다가 이번만 서면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의 다 서면 보고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 루틴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사실 저는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이 시간에 뭐 성형수를 했다 이런 저는 믿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이 늘 공간에 나와 있지 않고 사저에 있었다는 것만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는 게 대통령이 이렇게 좀 나오지 않고 비선에 의존하고 공식 라인을 믿지 않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통치 방식, 본인의 이런 방식이 이걸 불렀지 사실 그 시간에 뭐를 했느냐 아니냐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저거는 뭐 물어보라. 그 청와대라는 건 대통령한테 물어보라는 뜻인데 이걸 빗대서 청와대라고 했지만 아마 평소에 대면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서면 보고를 했을 겁니다. 예. 이 김장수 대사의 쭉 발언을 보니까요. 사실관계가 이상한 게 좀 있어요. 6, 7회 통화했다. 청와대가 쭉 내놓은 시간대별 거기에 보면은 안보실장이 6번, 7번이나 통화한 걸로 안 돼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청와대가 축소했을 리는 만무한데 물론 이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을 수 있겠죠. 뭐 서너 번 했는지 6번, 7번 했는지 이게 일단 사실이 아니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게 청와대 지금 홈페이지 개편해가지고 뭐 팩트는 이것입니다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오보 때문에 우리도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뭐 비극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좀 시적인 표현으로 써놨는데 여기 보면 김장수 실장도 오후 2시에 정정 보고를 드리자 질책받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감사원하고 세월호 특조위에서 이미 다 밝혀진 건데요. 오전에 해경에서 청와대 안보실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도가 그러니까 청와대 질문을 해요. 지금 전원 구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60명 구조된 것뿐이고 300여 명이 안에 있습니다라고 그게 오전 중이에요. 근데 왜 이분은 2시에 이걸 보고했다고 하는지 한 2시간 반에 공간이 비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청와대가 그때 우리가 했던 7시간 줄여서 보면 한 2시간 반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서면 보고만 올라가고 답은 없었던 시간. 이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2시간 반 좁혀서 보면 2시간 반 동안은 뭘 하고 있었냐. 팩스는 들어가고 있는데 팩스를 누가 뜯어봤는지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비로소 대통령도 그때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서면 보고는 안 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뭔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차원입니다.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의 사생활을 지켜줘야 된다. 대통령의 공식 변호인의 입에서 나온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여성이기 때문에 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9.11 테러 당시 부시 대통령이 미국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7분간 머뭇거립니다. 미국에서는 이 7분간의 머뭇거림조차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사생활이라고 7시간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다는 우리 청와대의 자세와는 사뭇 다릅니다. 정호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시간 플로리다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 수업을 참관 중이던 부시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이 황급히 달려와 귓속말을 전합니다. 미국이 공격받고 있다는 급보에
눈을 꿈뻑거리며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는 대통령.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는 당시 대통령도 비서진도 어쩔 줄 몰라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다고 지적합니다. Not knowing what to do, with no one telling him what to do, Mr. Bush just sat there and continued to read My Pet Goat with the children. 사고 직후 백악관은 부시가 곧장 교실을 빠져나왔다고 밝혔지만 9.11 테러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7분 동안이나 교실에 더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판이 높아지자 부시는 아이들 앞에서 침착함을 보여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y first reaction was anger. You know, who the hell would do that to America? And then I immediately focused on the children and the innocence of children. 하지만 이 7분의 머뭇거림 때문에 부시는 두고두고 비판을 받았고 대통령으로서 자질을 의심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호재입니다. 김병민 의원님, 네. 17분도 아니고요. 네. 30분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7시간도 아니고요. 고작 7분이었습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그 시간에는 반드시 골든타임이 있기 마련이고요. 세월호의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세월호가 침몰해가는 1분 1초의 시간 동안 마음이 아마 타들어가는 그 심정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장수 전 안보실장의 얘기가 왜 유선 보고를 하지 않고 서면 보고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차이가 불과 10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서면 보고로 좀 더 자세히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분이 쌓이게 된다라면은 엄청난 시간이 될 거고, 미국에서 보여주는 7분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과연 본인들의 아이들이 침몰해 가고 있는 상황이어도 이와 같은 행동으로 재난을 구조하는 정부의 정책을 짰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침통한 마음이 큽니다. 침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침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나 오해가 있다면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이 어땠는지 밝히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지구신문입니다. 40년 유착 최 씨 일가의 끝없는 전횡. 설마 여기서 끝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동아일보 1면에 또 나왔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정념 전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털어놓은 당시의 비화에 대해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심층 깊게 준비했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새로운 유착 두 가지가 오늘 또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동아일보 특종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태민과 최순실 부녀에 대해서 김정념 전 박정희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 아버지보다 딸이 더 악질이었다, 최순실이 더 악질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과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정념 전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낱낱이 한번 살펴보시죠. 유경수 여사의 서거 이후 큰영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죠. 당시 큰영애가 업체 두 곳의 융자 얘기를 돌연 꺼냈다. 업체 두 곳의 융자 얘기를 꺼냈다. 어머니 서거 이후에 나에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큰영애, 박근혜 당시 영애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알아보니 바로 그 업체는 최태민과 관련이 있는 업체였다. 지금 그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김정념 전 실장은 개탄했습니다. 대출건은 무엇이며 도대체 큰영애와 유괴사 꿈을 꿨다는 녀석, 이 녀석 최태민 씨죠. 대체 무슨 관계란 말인가? 이건 완전한 협잡이라고 당시에 생각했다. 박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영예가 있는 자리에서 김재규, 백광현 등이 최태민의 비리를 말하자 그 자리에서 큰 영예가 절대로 아니다라면서 최태민을 옹호하셨단 말이지. 이 김정념 전 실장 개탄하면서 아직도 존댓말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질이 나쁜 사람 최태민이 자기 딸을 박 대통령 측근에 앉히고 자기가 한 짓을 또 하도록 한 모양이다. 언론 보도를 보니 딸이 더 악질인 것 같다. 당시 큰 영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최 씨의 전횡을 잘 몰랐을 것이다. 지금도 큰 영예는 그저 최순실이 자기를 좋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정성희 위원님, 40년 전에 유명한 건설회사와 섬유회사 한 곳에 대해서
좀 융자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김정년 정념전 비서실장이 누군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9년 넘게 비서실장을 예.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박정희 기념사업회 회장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 회장 자격으로서 인터뷰를 한 적도 있는데 지금 92세이신데 아주 박정희 대통령 관련한 회고록도 여러 권 쓰셨고 그 시대의 비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실제로 그 회고를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 시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고 계신 분인데 지금 현재 최순실에 일어나는 이런 국정농단이 당시에 최태민 씨가 박근혜 영예에게 했던 행동과 똑같다. 똑같아. 마치 우리가 북한에서 대를 이어 충성하자고 하듯이 지금 이 부녀가 대를 이어 이용하는 예. 박 대통령을 갖다 대를 이어 이용하는 그런 행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핵심은 그겁니다. 박 대통령은 모른다, 속았다, 그렇게 악질인 사람을 모르겠다 하면서 사실 내용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싸는 내용입니다. 몰랐을 것이다. 이런 그 증언을 볼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그 부녀에 대한 그런 것은 저런 거 보면 맹목적이다. 저런 상황을 갖다 맹목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많은 증언, 이 사람이 사기꾼이고 사자고 이 사람 문제가 있는데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주변 사람의 많은 이런 조언을 듣지 않았던 결과가 오늘의 이런 사태로 온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건설회사 한 곳과 섬유회사 한 곳.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듣기에 아니 그렇게 대기업도 아니고 큰 회사도 아닌데 이걸 큰 영예가 왜 융자 문제까지 나한테 얘기하지?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황당하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안종범 수석하고 정몽구 회장한테 KD 코퍼레이션인가요? 네. 그 중소기업 듣지도 못한 회사 이름 이야기하면서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똑같다. 느낌을 저는 김정년 비서실장이 당시에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고 알아봤겠죠? 이번에는 최순실, 저번에는 최태민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너무나 똑같아요. 대통령은 그때도 지금도 그 생각하실 할 거예요. 최태민 목사는 참 훌륭하신 분이고 좋은 데 쓴다고 하니까 이런 필요한가 보다. 우리 뭐 한류 문화 스포츠 비인기 종목 진흥 필요하니까 좋은 데 쓴다고 하나 보다 라고 하는데 흔히들 뭐 한 번 속으면은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은 두 번째부터는 속은 사람이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40년 동안 똑같이 이게 올곧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박 대통령도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예. 나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비서실장도 그렇고 인터뷰의 그 기사 대목이 최순실이 악질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좀 적절하게 지적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그랬네.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예. 왜냐하면 최순실이 악질이라 치더라도 그 악질에 속은 이 지도자는 뭐예요? 그게 문제죠, 사실은요. 네? 예. 이미 40년 전에 그렇게 경고 먹고 아버지한테 가서 그야말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냈을 터인데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40년 만에 다시 그 악질하고 만나서 이제는 국정을 농단한 이 범죄자가 됐잖아요, 대통령 본인이. 그 자체가 핵심 아닌가요? 그 점에서 보면은 나는 최순실이 악질이지만 악질에 쏟고 같이 부안해동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이렇게 돼야 이게 우리가 좋은 평가가 되겠지요. 참으로 그 한심한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을 규정할 때 중심을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계속 최순실 게이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저를 비롯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건 박근혜 게이트다, 아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다. 그 이름에 따라서 사실은 바라보는 관점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이것이 박근혜 게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년간 계속 속아왔다. 모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지금 옆집에 있는 무슨 강남 아줌마 얘기도 아니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40년간 어떤 최태민 일가에 대해서 저렇게 지속적으로 속아왔다라는 건 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속아왔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대통령을 변호해주는 얘기고요. 사건의 어떤 본질을 좀 흐트러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이거 그 인터뷰 기사 읽으면서 이 양반들은 여전히 그래도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일종의 연민 내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시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잘못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런 어떤 변명 자체는 별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최 씨 일가의 40년간 이어지는 이 전횡 급기야 이 대통령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출력물 두 번째입니다. 김치. 미국산 시리얼 얘기하기 전에 최순실 씨와 이른바 황제계를 함께하고 있는 이영복 씨와 관련된 LCT 게이트와 관련해서 갖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규환 전 수석이 지금 부산지검에 막 출석을 했습니다. 김치 얘기해야 되는데 현규환 수석 얘기 보고 김치 얘기하겠습니다. 이영복 회장의 차명카드로 수차례 골프를 쳤고 비용도 이 회장 측에서 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아는 사실을 검찰에서 제 기억대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겁니다. 최근에는요, 이 회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인지 아닌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중인 검찰에 전화를 넣어서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모든 사항은 검찰의 성실한 조사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회장 그 도피 기간 중에 혹시 만나거나 연락한 적 있습니까? 네, 포스코 건설이 시공사로 이렇게 들어오다 알선한 적이 있습니까? 네, 현규환 전 수석이 부산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성문 종합영어 달달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면 된다. 그렇게 영어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검찰에 소환되는 관계자들마다 모두 하나같이 검찰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답을 하겠다라는 일관된 암기 문장만 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다시 대통령의 입맛 얘기로 돌아와서 김병민 의원님, 네. 최순실 씨 일가와 대통령의 입맛과 김치와 미국산 시리얼의 상관관계가 도대체 뭡니까? 40년 동안 최 씨 일가가 어떻게 전행을 이어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의 입맛까지 사로잡았기 때문에 최 씨 일가가 박근혜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장시호 씨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최순득 씨의 딸이죠. 예. 장시호 씨가 주변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엄마가 해준 김치만 먹어. 최순득 씨의 김치만 먹는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자꾸 얘기를 했던 건데 최순득 씨의 김치 솜씨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보면은 김장을 하게 되면은 연예인들이 우르르 달려와갖고 요만큼씩 김치를 싸주면 거기에 엄청난 돈을 내고 갖고 간다라고 하니까 그건 진짜 김치가 맛있어서다. 김치가 맛있어서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들에 발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적어도 최순득 씨 김치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라는 기사 보신 적 있을 텐데 이 김치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김치도 결국은 최순득 씨가 담근 김치일 거다라고 얘기를 아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저희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제 집처럼 드나들어서 김치까지 꺼내왔다.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 자기 김치 자기가 갖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기도 한데 그건 무죄다. 자기 김치 자기가 갖고 왔다. 그거는 무죄인 것 같아서 약간 그때 잘못했다고 비난했던 거는 조금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아침에 이제 시리얼, 미국산 시리얼을 즐겨 먹는다 그러는데 이것마저도 어떤 시리얼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공수해오는 역할까지 최순실 씨 자매가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해야 되는 생활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최순실 씨 자매가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 거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했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최순실 씨의 17년간 운전기사의 증언 연일 보도해드렸는데 그때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경호 인력도 최순실의 사람으로 포섭이 된다. 그리고 김치까지 내가 사저로 배달해 준 적도 있다. 근데 그 증언이 사실이네요. 저는 최순득 씨의 김장김치가 특별히 맛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반론이에요. 그거는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김치 선택도 제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치에 대한 입맛도 길들여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갖다가 접근을 못하도록 한 거지 정말 그 김치가 맛있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 다른 김치가 맛있다 없다는 거는 다른 김치랑 비교해서 하는 거거든요. 먹어봐야 한다. 대통령은 그런 기회 자체를 저는 차단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순득 씨가 연예인한테 김치를 뭐 돈 받고 주면은 돈을 받았다는 거는 이거 청와대에 들어가는 김치라고 했으니까
그랬겠죠. 그게 예. 맛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어떤 사람을 사로잡을 때는 그 사람의 의식주를 사로잡으면 됩니다. 예.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의식주를 가지고서 아이들의 생활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엄마의 음식 맛과 엄마의 손맛에 길들여진 아이들의 입맛. 그래갖고 나중에 커서도 왜 와이프한테 부인한테 우리 엄마는 김치찌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그 말하면 얘기하잖아요.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도 어떤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 예. 사로잡을 때 소세상공이라고 하죠. 세수시키고 옷 입고 의식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제 문고리 권력인데 예.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의식주를 장악하면서 그 사람을 장악해 들어가는 것인데 후궁들이 권력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의식주를 다 장악했다는 예.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지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전 또 다른 포인트 제기하고 싶은데 장시호가 왜 이런 말을 하고 다녔을까? 그 배경에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장시호의 말 함께 보시죠. 대통령은 우리 엄마가 만든 김치만을 먹는다라고 최순득의 딸 장시호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 장시호가 누굽니까? 윤태곤 실장님, 최순실, 최순득 모녀 못지않게 각종 이권에 개입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장시호 씨 아닙니까? 왜 장시호는 이런 김치 얘기, 대통령 얘기를 주변에 자랑처럼 하고 다녔을까? 여기 이제 제일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천해준 옷상표를 좋아해 이런 거랑 우리 엄마가 해주는 김치만 먹어. 그리고 이제 장시호 씨가 결혼을 했을 때도 박 대통령이 그때 직접 갔고, 그리고 장시호 씨로 치면은 외할머니죠. 임선희 씨 팔순잔치 때는 가서 노래도 불렀고. 예. 그러니까 뭐 이모라고 불렀다라는 이제 증언도 있고, 장시호 씨가 사업을 하고 이제 동계 스포츠나 연예계 쪽으로 발을 넓히는데 내가 누군지 제일 몰라? 문의가 되는 것은 그렇죠. 내가 누군지 몰라? 그 우리 대통령 김치도 말이야. 우리 엄마가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하자면 이제 뭐 우리 뭐 S 동생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S 조카. 예. 였던 거죠. S 이모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보면서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김치만 줬으면은 미담이죠, 미담. 미담인데. 어려울 때 뭐 아버지 때는 이제 인연이 안 좋지만은 그래도 어려울 때 이제 서로 이제 뭐 힘 보태고 하면서 김치라든지 뭐 음식물만 갖다 주고 하면 그건 미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서 그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죠. 예. 저는 이참에 송강원 변호사님, 네. 이 최순득 씨가 김장 모임을 열었고 수많은 연예인들, 중년 여성 연예인도 참석을 했다라는 증언이 있는데 이 연예인들이 와서 돈 봉투를 내면서 김치 몇 포기씩 받아갔다는데 그 연예인들이 왜 돈 봉투를 내밀고 김치를 받아갔는지, 정말 김치가 맛있었는지 이참에 그것까지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최순득 또는 최순실의 그 김치는 우리가 먹는 김치가 아니고 금치 아닌가요? 금치다. 돈 모으는 김치죠. 네. 김치를 빙자해서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700억, 800억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특검을 통해서 하면 또 꽤 밝혀질 텐데 그 김치는 아마 우리 역사상 천하 제일 비싼 김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버렸어요. 됐다. 네. 예. 그래서 그 지금 또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그 김치 맛을 아는 사람이 되게 잘 나갔죠. 그건 굉장히 독특한 여러분들 능력이었을 것 같아요. 예. 최 씨 집안의 김치는 맛있을 뿐 아니라 그 김치를 가져가면은 잘 됐다. 잘 됐다 하는 것이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 알았던 사람들도 꽤 능력이 있던 사람임이 분명하죠. 예. 그게 김치가 설명하는 그 자화상 아닌가요? 예, 씁쓸합니다. 김치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이 과연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까에 대한 종합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 과연 최순실 국정농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해보려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최순실 우병우의 상부상조 의혹. 우병우 라인은 흔적 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정황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차은택의 변호사인 김종민 변호인은 문제가 됐던 골프 회동, 그러니까 차은택이 참석했던 그 골프장 회동에 최순실 씨와 우병우 수석의 장모가 함께 있었는데 거기서 최순실 씨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에게 이 차은택 잘 도와달라,
라고 최순실이 요구를 했고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가 아이고 그럼요 누구 부탁인데 잘 도와드려야지요 라고 말을 했다고 차은택의 변호인은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골프 회동은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갓 입성한 직후에 한 달 직후에 이루어졌던 회동입니다. 유식경 칼럼니스트.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 상당히 농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 모든 사건 뒤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뭐 직무유기 정도로 생각했지만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덮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뭐 단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 수석이 처음 청와대 입성한 게 2014년 5월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 달인 6월에 그 우병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 회장과 그리고 차은택 씨, 뭐 최순실 씨, 고영태 씨 그리고 이화여대 관계자가 같이 교수라고 하죠. 같이 골프를 쳤고 골프만 친 것이 아니라 골프가 끝나고 차 씨와 최 씨 그리고 김장자 회장이 셋이 따로 만나서 차를 마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제 최순실 씨가 차은택 씨 좀 잘 봐달라 그랬더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라는 게 이제 그 우병우 수석 장모의 어떤 발언이었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보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병우 수석의 장모가 그 약속을 지켰다면 우병우 수석의 장모가 우병우 수석의 말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머니라고 했는데 그 장모님이 개인적으로 차 씨를 도와줄 방법은 없었고 뭐 사이를 통해서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겠군요. 그렇죠. 사실 최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디 가서나 갑질하는 사람인데 저기 가서 뭐 부탁을 하는 정도면 최 씨가 상당히 좀 만만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상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K재단과 미르재단 그 모금 과정이라든가 차 씨가 여러 가지 전행을 저지른 거, 뭐 차 씨가 그 최 씨한테 부탁을 해서 자신의 지인을 KT에 뭐 취직하게 한다던가,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의 보직을 바꿔서 광고를 최 씨 회사에 이제 따오도록 한다던가 여러 가지 전행을 일삼았었는데 사실은 그 곳곳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었고 비서관으로도 있었고 수석으로도 있었고 또 김기춘 실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혹 자체를 차단시키려고 했던 그 의혹이 지금 있고 있는 거고, 단 하나 말씀드리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실은 그 재단 관련해 가지고 이 비리를 내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거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주위에 얼씬되는 이른바 소위 전문 용어로 날파리라고 하는데 그런 날파리를 걸러내지 못했던 이유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눈 감아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은택이 참석했던 두 가지 모임을 집중해 보면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과정 가운데 최 씨의 든든한 뒷배가 누구였는지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 같습니다. 출력물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차은택이 참석했던 두 개의 모임. 첫 번째 모임은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던 이 오른쪽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회동 모임. 당시 김기춘 실장, 차은택, 김종 전 차관, 정성근 문체부 내정자가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소개로 김기춘 실장을 만나라. 가면 무슨 얘기할 거다 비서실장이. 최 씨가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차은택은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가서 결국에 실세 중에 실세라는 김종 전 차관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에 김기춘 실장이 사실상의 역할을 했었고, 이 회동 이후에 차은택은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의 위원으로 발탁이 되면서 수많은 문화계의 국정농단을 하게 됐던 계기가 이 모임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보자 한 건 이 두 번째 모임입니다. 바로 2014년 5월께, 시간적으로는 이게 앞이지만 바로 이 골프 모임을 주목해보자는 겁니다. 차은택, 최순실, 우병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 고영태, 이화여대 교수가 함께 사이좋게 라운딩을 했다는 그 골프 모임. 우 장모와 최순실은 서로 최 회장, 김 회장님 하면서 돈독했던 사이였는데, 이 모임에서 최순실 씨가 차은택을 우병우 수석의 장모에게 소개하면서 잘 부탁해라. 아유 누구 부탁인데 잘 도와드려야죠. 그 이후에 우병우 수석이 이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차은택의 국정농담을 눈 감아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석경 칼럼니스트가 말한 것처럼 내사를 하는 게 중단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누차 말씀드린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권남용, 보호. 아까 우리 이제 신문에서도 봤지만은 롯데에서 이제 돈 돌려줄 때 압수수색 일정을 이렇게 조정한다라든지,
뭐 이제 누가 들어올 때 다음날 뭐가 되게 알려준다는 거지. 이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검찰에서 나온 정보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차은택 씨나 뭐 고영태 씨는 이제 그럴 깜냥은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럼 다 어디서 나왔겠냐. 민정수석실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김기춘 실장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는 빠졌지만은 그 직원이 나왔어요. 송성각 컨텐츠진흥원장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도 모르는 번호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안 받았더니 두 번째로는 김기춘입니다. 한번 들어오시죠 해서 뭐 정부를 위해서 일할 자세가 돼 있습니까? 예 하니까 이제 컨텐츠진흥원장 열심히 하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김기춘 실장도 재밌는 게 이 양반은 최순실이 자기는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럴수록 이건 다 대통령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대통령 지시로 해가지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송성각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최순실하고 모르는 사이라면은 송성각 만나보라고 한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다 그렇게 가는 거니까 저는 우수석 같은 경우에도 뭐 검찰에 갈지 특검에 갈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까 궁금한데 아까 김진 앵커가 현기환 수석 이야기하면서 성문종합 영어 달달 외운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분 다릅니다. 이미 말했어요. 첫 번째 우리 부동산 이야기 나왔을 때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검찰이 부르면 가야지. 근데 난 가도 할 말 없다. 라고 이제 이분들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 당시 그랬죠. 예.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개입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냄새와 근거들과 정황은 무수히 넘쳐납니다. 김병민 의원님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해 볼까요? 롯데 계열사들이 압수수색을 받습니다. 그런데 롯데 계열사가 초창기에 압수수색을 받지 않은 몇 개의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회사들은 바로 마치 K스포츠재단이 아직 롯데로부터 받은 추가 금액 60억 원을 미처 돌려주기 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단 측에 추가 금액을 줬던 롯데 계열사들은 압수수색을 받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재단이 검찰의 압수수색 일정과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서 그 일개의 K스포츠재단이 어떻게 그렇게 샅샅이 알았을까? 결국 우병우 수석이 알려주지 않았냐라는 의혹. 두 번째, 최경락 전 경위의 의문의 죽음 뒤에 그의 증언에는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실의 행정관이 나에게 전화를 와서 회의를 하려 했다. 그럼 우병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지 않았으면 어찌 가능했겠냐라는 얘기인데요. 앞서 말씀했던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9월달, 7월, 8월, 9월 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거의 많은 언론들에서는 우병우 수석이 이제 일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검찰도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곽근 특별수사팀장 딱 지정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검찰 조사 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자로 새로운 얘기가 나왔어요. 이 민주당 백혜령 의원 얘기인데요. 9월 19일에 우병우 라인, 우병우 수석이 과거에 대검 중수부에 있던 시절에 같이 근무했던 누가 뭐래도 우병우 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사상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사무관으로 특채학회로 시켰다는 거예요. 우병우 라인을 법무부에서 끌어줬다라는 건데 이 시점이 9월 19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은 국민들은 우병우 수석이 문제가 있다 그러고 검찰도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뒤로는 우병우 수석 라인에 인사를 챙겨줬다라는 특혜혹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은 검찰이 과연 우병우 전 수석이 이와 같은 농단하는 기간 동안 검찰 내부에 있던 우병우 수석의 라인들은 무엇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들인 거거든요. 과연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고 나서 처음에 이 모든 최순실 사태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게 됐을 때 처음에 어땠어요? 형사 8부에 막내 검사 시켜갖고 대충 수사하다가 말려는 건 아니었습니까? 언론에서 이 모든 일들이 터지기 전에 검찰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제 와서는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수사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는 단 두 사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이야기는 검찰이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말씀 꺼낸 김에. 오늘은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기자라면 이런 얘기 해야죠. 검찰에서 필요하면 우병우 수석 부르겠다. 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검찰 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빠르면 특검 진행되죠. 이제 검찰 수사 한 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우병우 수석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조사 안 한 두 사람, 우병우 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김병민 전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왜 우병우 수석을 검찰이 이렇게 소환도 하지 못하고 조사도 하지 못하나 우병우 수석이 아직도 무서운가라고 저는 초반에 생각했었는데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바로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송건 변호사님 오늘 한국일보 검찰 출입 기자들이 적나라하게 쓰고 있는 기사 내용을 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수석과 업무상 교류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검찰 내부의 우병우 라인인 법무부 간부 A씨는 휴대폰을 갑자기 바꿨다. 휴대폰을 갑작스럽게 교체했고 그 전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급히 폐기했다. 그리고 수도권에 근무 중인 B 검사는 청와대에 파견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서 검사 내부에서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라고 호칭을 들었던 그 B 검사가 하루 종일 문서 파쇄기를 이용해서 다량의 문서들을 모조리 파기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 문서가 청와실 관련 문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검찰은 내부에 있는 우병우 라인에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이 지금 검찰을 좀 아까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하셨는데 얼핏 겉으로 보면 최근에 재벌들 압수수색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 체제가 우리 검찰 맞나 하는 그 의구심이나 또는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나는 그게 환상이라 생각하죠. 만약에 제가 검찰총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지금 국정농단의 부두목급이 이제 김기춘, 우병우 이렇게 국민들은 좀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검찰총장이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적어도 우병우 라인과 관련된 여러 검사들한테 압수수색은 최소 못하더라도 관련된 서류나 휴대폰 다 임의로 회수할 수 있거든요. 일단 이 다음에 어찌어찌 수사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 검찰의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련됐던 청와대에서 일했던 자료들, 핸드폰들 이거 다 내려가면 그거 못 낼까요? 그거 안 하고 있죠. 또 하나 윤곽근 그 고등검사장이 특별수사팀 만들어갖고 지금 몇 달 되는데 검사 몇 명 써서 지금 수사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소식이 없어요. 그 부분도 참 이상하고 황당한 대목이지요. 원래 특별수사팀이라고 하는 목적은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사 결과 내겠다고 하는 게 수사팀이거든요. 지금 2달 간 것 같은데 결과 없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긴 했는데 차마 발표하기가 어정쩡해서 지금 시간 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적으로 국민들은 저도 그렇고 쏘으면 안 됩니다. 이 검찰은 영원히 숙제이고요.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검찰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저는 기약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수경 칼럼니스트, 오늘 한국일보에서 제기하는 이 의문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검찰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수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검찰 내부에 있는 우병우 라인들의 증거와 흔적을 감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면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은 안종범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검찰도 공범이 아닐까, 넓게 보면. 그렇죠. 국민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검찰이 사실은 숨길 게 많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을 더더욱 못 부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특별수사팀이 이제 마련되고 그때 이석수 감찰관하고 그 우병우 수석 문제를 같이 그 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 압수수색 들어갔던 게 8월 29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표를 내고 이제 집으로 가셨죠. 그런데 이미 이제 시민단체 고발이 있어서 했는데 그때 압수수색을 한 거는 우병우 씨 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병우 씨 집 앞에 있는 관리사무소와 정강이라는 회사 이런 데였는데 이미 정강에 들어갔더니 뭐 그 쇼핑백 한두 개 정도밖에 압수수색할 내용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던 게 사실이고요. 우병우 씨 집을 압수수색한 게 지난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시민단체 고발이 들어간 지 114일 만에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그랬죠. 그거는 압수수색이 아니라 집들이 간 것이다. 집들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실상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잖아요. 114일이 아니고. 그리고 정말 우병우 수석이나 이런 분들은 이 선수들이잖아요. 무엇이 압수수색에 어떤 증거가 될지 말지. 이런 어떤 증거, 단서만 보더라도 검찰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만 최순실 일당에게 맹목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검찰이 맹목적인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광고 후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우리 사회에서 검은 공생이 뿌리 뽑힐 때까지 저희 돌직구쇼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